자, 우리 지난주에 숙제로 했던 거 중에서 질문이 있어서 이거 한번 같이 정리해 줄 건데, 마찰 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찰 전기라는 건 어떻게 해서 생기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했었죠, 우리? 정전기가 손으로 닿아가지고 마찰에 의해서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 그걸 마찰 전기라고 했었고, 마찰 전기의 다른 이름이 정전기인 거야. 마찰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찰된 물체에서 서로 이제 다른 물체를 둘이 비볐을 경우에 한 군데에서 한 군데로 뭐가 이동을 해서? 전자가 이동을 해서. 선생님, 이 펜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생님 머리에다가 막 비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머리에 막 비볐어. 그럼 선생님 머리는 털 가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털이 난 가죽이니까, 그쵸? 머리카락이 붙니? 얘는 잘 안 붙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너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풍선 같은 거 있죠. 풍선을 머리에 막 문지르면 어떻게 돼? 머리카락이 풍선에 막 달라붙잖아,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머리카락에 있던 전자들이 풍선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옮겨가서 전자가 많아진 물체는 마이너스로 대전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전자를 빼앗긴 물체는 뭘로 대전이 되는 거죠?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극이 다른 두 개의 물체가 만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데, 그 전기력을 어떤 힘이라고 했었죠?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둘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를 이렇게 마주가면 어떻게 돼요? 청력이라는 힘이 발생해요. 그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들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마찰 전기에 대해서 옳은 것은, 두 물체를 마찰할 때는 원자핵이 이동한다고 했는데, 원자핵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동해요? 전자가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전자를 잃은 물체는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했으니까 얘도 틀렸네요. 전자를 잃었으면 플러스로 대전돼야 되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물체를 마찰하면 두 물체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될 거야. 왜? 한 친구는 전자를 잃어버릴 거고, 그 잃어버린 전자를 다른 친구가 가져갈 테니까 전자를 받은 아이는 마이너스가 되고 전자를 잃은 아이는 플러스로 대전될 테니까요. 4번이 맞았네요. 마찰한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서로 다른 극을 띠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죠. 2번 한번 볼게요. 플라스틱 막대를 털가죽으로 문지르면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로,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각 물체에 대전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털가죽에 있는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4번입니다.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하니까 털가죽은 전자가 줄어들어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 플라스틱 막대는 전자가 많아져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거죠. 3번도 같이 볼게요. 원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을 봤더니 원자가 가운데 원자핵이 플러스 3이라고 써 있고요. 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3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A는 원자핵으로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맞죠? B는 전자로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맞고요. B는 가벼워서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고 B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죠. 마찰하면 전이전의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마찰을 하면 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전자들이 도망가서 플러스가 되거나 전자들이 더 들어와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마찰하기 전에는 어때요? 항상 중성이어야 되겠죠? 4번도 맞고. 5번이 틀렸네요. 마찰에 의해서 B,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자, 얘가 하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플러스가 3인데 마이너스가 2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러면 플러스 전화로 대전되는 거야. 어떻게 찾는 건지 알겠죠? 다른 문제 없으면 오늘 우리 수업 들어가야 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전류 전압 저항을 할 거예요. 이 전류 전압 저항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수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류 전압 선생님이 과학 수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고, 문제에서 나보고 찾으라는 게 뭔지 모르면 당연히 문제를 못 풀겠죠. 그래서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전기, 전하, 대전 이런 용어들을 새로 배웠어요. 이런 용어들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봐야지 기억에 더 오래 남아요. 자, 오늘은 제목 자체가 용어 3개가 나왔어. 전류, 전하, 저항.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류. 전류 제목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밑줄 좀 칠게요. 전하의 흐름. 저 빼는 거 왔어요. 전하의 흐름.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 전류라고 해요. 그리고 단위는 A라고 쓰고요. 전류의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어요. 전류는 전하가 흘러가는 걸 이야기하고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어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교재에 있는 건데 1암페어는 1000mA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0.1암페어는 얼마일까요? 100mA겠죠. 밀리가 암페어보다 큰 거예요. 밀리암페어가? 1mA는 1000분의 1암페어죠. 1암페어가 1000mA랑 같은 값이라니까. 밀리가 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암페어가 큰 거예요? 암페어. 그냥 암페어가 더 큰 거예요. 자, 그러면 건전지가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쓰는 건전지들이 뭐 되게 다양한 건전지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봐봐. 가장 많이 쓰는 건전지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건전지죠. 원통형으로 생겼고요. 이 위에 볼록한 게 하나 튀어나와 있어. 그쵸? 이런 건전지 본 적 있죠? 얘네들은 주로 몇 볼트짜리 건전지냐면 1.5볼트짜리 건전지예요. 1.5볼트짜리 건전지고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고 납작한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고 또 9볼트짜리 건전지도 있거든요. 9볼트짜리 건전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좀 납작해요. 납작하고 약간 퉁퉁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직각이고요. 이 위에 이 튀어나온 게 2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거는 몇 볼트냐면 9볼트예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수은 건전지라고 해서 납작한 원통 모양으로 생긴 건전지들도 있어요. 여기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어서 얘는 밑에가 마이너스일 거예요. 위에가 플러스 이렇게 적혀 있고 납작한 동전 모양. 주로 이런 시계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선생님 시계는 지금 스마트워치여서 충전식이기 때문에 저런 게 들어있지 않고 다른 형태의 건전지
그 전지가 들어있을 텐데 이런 거 말고 뭐 여러 가지 기구에 보면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너희들이 쓰는 그 시계에 저런 납작한 건전지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건전지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 뭐 리모컨 같은 데 많이 쓰겠죠. 리모트 컨트롤러에 보면 어떤 건전지 들어있니? 너희들이 요거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사이즈에 따라서 AAA 사이즈도 있고 가장 얇아서 너희 새끼손가락 두께 정도 되는 사이즈가 AAA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큰 게 너희 이렇게 엄지손가락 두께 정도 되는 거 AA 사이즈도 있을 거고 그거보다 더 두꺼워서 A 사이즈도 있고요. 훨씬 더 두툼한 그런 사이즈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6.5V 건전지고 이렇게 9V짜리 건전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유의 건전지가 있고 지금 교재에 보니까 콘센트도 나와 있네요. 콘센트 우리가 흔히 돼지코라고 하죠. 저 뒤에 있는 벽면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벽면 밑에 둥그런 구멍이 열려 있고 그리고 구멍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두 개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거 돼지코라고 하고요. 저기에서는 몇 볼트가 나오는지 알아요? 220볼트가 나와요. 220볼트면 우리가 장난으로 쑤시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볼테이지예요. 저기를 예전에 막 장난으로 막 뭔가를 찌르고 막 이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동시에 뭐가 딱 들어가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가 콘센트를 손으로 뽑거나 할 때 줄을 잡아 다니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지금 꽂혀 있는데 어떻게 뽑아야 돼요? 이 머리를 잡고 뽑아야 되잖아. 근데 머리를 잡고 뽑지 않고 줄을 잡아 다닌다든지 하면 손상이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머리를 잡고 당길 때에도 손에 물이 묻은 상태라든지 하면 위험합니다. 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마른 상태에서 정확히 머리를 잡고 뽑고 빼고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온 게 뭐냐면 이 도선에서 그러면 이 전류라는 게 전하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하라는 건 도대체 뭐고 전하가 왜 흐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요. 이 전하의 흐름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전자가 움직이는 걸 전하의 흐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1.5V 건전지를 이용해서 회로도라는 걸 한번 그릴 거거든요. 회로도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림 기호도 나오니까 이 그림 기호 잘 보도록 하세요. 그림 기호가 뭐예요? 그림으로 그린 것들. 요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요렇게 생긴 걸 전지라고 합니다. 이거 건전지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게 뭐예요? 얘가 전구예요. 스위치. 전구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뭐예요? 얘가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 선이 도선이에요. 전기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전구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죠. 왜 꺼져 있을까? 전구에 불이. 스위치를 안 켜서? 스위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열려 있는 상태죠.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스위치를 꾹 눌러서 닫아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될 거고 그러면 전구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겠죠. 건전지 표시, 이게 건전지 표시라고 했잖아요.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건전지.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그럼 선생님이 방금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했잖아. 그쵸? 이런 거야. 그림 한번 보세요. 교재에 있는 거. 원자핵들이만 있는데 그 사이를 전자들이 막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런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자유전자라고 해요. 우리 그 그림 밑에 전자라고 써있지? 거기에다가 자유전자라고 써놓으세요.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들이 여기저기 원자핵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전자들은 그냥 사방으로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전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해서 자유전자라고 해요. 금속 안에서는 이런 자유전자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 아무데로나. 이런 자유전자들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던 막 사방으로 움직이고 있던 자유전자들이 스위치가 딱 연결되고 건전지가 연결이 되면 전압이라는 게 생겨. 전류가 흐르게 하는 힘이 전압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냐면 전자들은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움직여.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전자들이 플러스 쪽으로 돌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나가면서 전구에 있는 이 필라멘트를 막 때려. 전자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면 불이 켜지는 거야. 우리가 가전제품을 쓴다라는 건 이 전자의 흐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전자가 지나가면서 가전제품을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구를 끄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전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꺼진다 그랬잖아.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스위치를 열면 되겠죠? 그러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딱 멈춰서 애들이 그냥 왔다 갔다 혼자 하다 보니 전기가 나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전자는 이렇게 흘러요. 근데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것도 흐른다고 했는데 전류라는 말 자체가 전하의 흐름, 흐를 유자라는 한자를 써서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 전자랑 반대라고 생각해야 돼요. 쌤, 그러면 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는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해요? 헷갈리게. 맞아, 이거 헷갈리는 거 맞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전기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전류의 흐름이 이 전자 때문에 생기는 거는 알지 못했어. 그래서 보니까 전류라는 게 흐르는 것 같아. 근데 전류는 자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를 플러스라고 정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정했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뭐가 있어야 흘러갈 거잖아.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하자. 전류라는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거라고 약속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 도선을 따라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저 전류의 흐름이 다름이 아닌 전자 때문에 생긴다라는 게 밝혀졌어. 근데 벌써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야 사실은 전자라는 것 때문에 전류가 생기는 거고 전자는 보니까 마이너스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가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전류가 많이 퍼져 있어서 야 그냥 둘 다 사용하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걸로 약속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 기억을 합시다. 전류가 흐를 때는 전자들이 도선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일괄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도선의 내부 그림을 그려놓고 가운데는 원자핵들이 이렇게 있겠죠?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럼 어디가 마이너스고 어디가 플러스인지 찾을 수 있겠죠? 기억이 마이너스겠어요? 니은이 마이너스겠어요? 기억? 니은? 기억이 마이너스. 니은? 아니야. 니은? 기억이 플러스. 그렇지. 기억이 플러스가 되고 니은이 마이너스가 돼요. 봐봐.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전자들이 오는 방향이 마이너스인 거야.
전자들이 가는 방향이 플러스인 거고. 요거 찾을 수 있겠죠?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요거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하세요. 근데 전류의 흐름은 반대라 그랬죠? 그러면 이 그림이 있어.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쓰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대 방향? 그렇죠. 전자는 니은에서 기역 쪽으로 가는 거고요. 전류는 기역에서 니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헷갈리지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도선이 있어. 교재에도 이거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교재에는 이런 기호 그림을 그리지 않고 실제 건전지하고 스위치하고 전구 모양을 해놨네요. 요 기호도 꼭 그림 기호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를 풀다 보면 저 그림 기호가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린 전류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전압에 대해서 할 건데 전압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했어. 처음에 이 건전지 그리면서 전압에 대해서 간단한 힌트를 준 거거든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개 이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압력을 전압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가끔 이 중등부 수업을 할 때는 건전지를 가져와서 친구들한테 먹어보라고 시키기도 하거든요. 너희는 먹어본 적 없지 건전지. 네, 쇠만 하지 않을까요? 쇠맛이 나겠지. 쇠니까. 근데 독특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새로 산 건전지를 가져와서 건전지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여기 마이너스를 손가락으로 막고요. 이 볼록 튀어나온 플러스 부분에 혓바닥을 대보는 거야.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찌릿한 느낌이 날 거야. 그게 전류의 흐름이야.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왜 그럴까? 입에 혓바닥으로 된다고 말했잖아. 혓바닥에는 침이 묻어 있잖아요. 침이 묻어 있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정전기도 좀 있잖아요. 정전기보다는 약하지. 정전기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세잖아. 정전기는 전압이 굉장히 높아. 근데 1.5V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찌릿하네 이 정도 느낄 정도밖에 안 돼요. 더 세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더센 거. 건전지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연결을 해서 혓바닥을 대보면 2배로 찌릿한 걸 느낄 수 있어. 그럼 100개 정도. 이렇게 연결한 걸 직렬 연결이라고 하기 때문에 100개 정도. 100개 정도 했는데 혓바닥을 내면 진짜로 죽을 수 있어요. 혓바닥이 빳빳하게 굳어버릴 거야. 선생님이 어디까지 해봤냐면 아까 네모난 건전지가 몇 볼트라 그랬죠? 9볼트. 9볼트까지 해봤어. 9볼트를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깜짝이야. 정말 그렇게 놀랄 정도로 셉니다. 9볼트는. 잘못하면 혓바닥이 잠깐 동안 마비될 수도 있어요. 9볼트는 하지 마세요. 9볼트는 하지 말고 집에서 건전지가 있으면 1.5볼트짜리는 한번 해봐.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들도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 리모컨이 잘 안 되거나 도어락에 건전지가 잘 안 되면 이게 벌써 다 됐나 하고 이렇게 혓바닥에 대보시는 경우들도 있어. 대보면 찌릿한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 건전지가 있는데 왜 안 되지? 리모컨이 망가진 건지 건전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를 찾을 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거 대도 작동해요, 건전지? 상관없어요. 뭐 그거 대본다고 해서 전류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전압도 동그라미 치고요. 거기다 밑줄 칠게요.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는 전지의 능력. 단위는 V라고 쓰고요. 볼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수로의 모형하고 건전지 도선의 모형을 비교해서 놨는데 저 비교가 참 잘 돼 있는 비교인 것 같아요. 쌤이 그림을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놓고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전압의 단위는 V라고 쓰고요. 볼트라고 읽어요. 자, 여기 수로가 있는데 바닥으로 흐르는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펌프가 있어야 되죠. 펌프가 바닥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위로 흘러가게 하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만나면 이 펌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 떨어지는 물이 여기 안에 물레방아가 있다라고 하면 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밑으로 보여서 이 수로를 따라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림이랑 어떤 걸 같이 비교해 놨냐면 건전지를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에 이제 전구가 그림이 있는 이렇게 된 거를 비교해 놓고 지금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물이 흐르는 길, 이걸 도선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도선은 전기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펌프, 그리고 물레방아, 그리고 스위치를 선생님이 그려놓진 않았는데 여기에 만약에 밸브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밸브를 잠그면 물이 올라가지 않겠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스위치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펌프에 해당하는 게 건전지가 될 거고요. 이 물레방아에 해당하는 게 저 전구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스위치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있는 밸브가 스위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펌프가 강하면 건전지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펌프가 강하면 더 많은 물을 빨리빨리 위로 올릴 거고, 그러면 물레방아가 더 빨리빨리 돌아가겠죠. 그것처럼 전류가 더 강하면, 전압이 더 세면 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밝은 불이 나오겠죠. 그렇죠? 빨리 나오는 건 없지. 더 밝은 빛이 되겠지. 그래서 건전지가 펌프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흐르는 물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펌프가 건전지, 물레방아가 전구, 수로가 전선이고요. 물이 흘러가는 거를 전류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 물의 높이 차, 이거를 전압이라고 합니다. 건전지를 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밝은 빛이 켜지는 것처럼 이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레방아가 훨씬 빨리 더 강하게 돌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이 차를 전압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압력, 이걸 전압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쌤,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 있으면 전류를 막는 힘은 없을까요? 전류가 흐르게 하는 힘이 있으면 전류를 막는 힘도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전류를 흐르게 못하게 하는 힘,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힘이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은 요렇게 저항의 단위는 요렇게 쓰고요. 요거 뭐라고 읽는지 알아요? 전구 아니에요 저거? 전구 기호하고 똑같이 생긴 저거 그리스 글자거든요.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냐면 옴이라고 읽어요. 맞아. 저항의 단위는 옴이야. 뭐라고 읽는다고요? 옴. 왜? 그리스자는 이렇게 시작해. 이렇게 생긴 게 제일 처음이고요. A. 요게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G가 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처음 게 이게 알파예요. 요렇게 생긴 게 알파, 뭐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다가 너희가 알고 있는 것들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뭐 시그마라든지 파이라든지. 파이 들어봤죠? 네. 이런 배우. 그거 원주율. 이 시그마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오메. 합.
그리고 이거는 델타라고 읽어요. 세모. 다 델타는 수학 기호로 쓸 때 어떨 때 쓰냐면 애매할 때. 얘는 변화한다라는 뜻이야. 변화량. 그럼 예를 들어서 속도가 10에서 15로 바뀌었어. 그러면 얼마만큼 바뀐 거예요? 5만큼 바뀐 거죠. 그러면 델타 5 이렇게 써요. 5델타 5 증가한 거야. 델타 5 이런 식으로. 그럼 줄어들 때는요? 줄어들 때도 델타 5인데 마이너스 델타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뭐 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이 삼각형을 위아래로 뒤집기도 해요. 삼각형이 위로 가 있으면 올라간다라는 느낌이고 삼각형이 아래로 가 있으면 내려가는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이걸 색깔로도 표현하기도 해. 올라가는 건 빨간색으로 표현하고요. 파란색? 내려가는 건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너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주식이 올라가면 다 빨간색으로 나올 거고요. 떨어지면 다 파란색으로 나올 거야. 이게 파란색으로 나오면 아빠의 얼굴도 파래지고, 빨개지면 아빠도 기분 좋아서 얼굴이 빨개지고요. 내가 요 며칠 얼굴이 파래졌었어.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게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안 봐요. 자, 그럴 수도 있다. 오르면은 자. 오르면 기분 좋은데 어차피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크게 안 신경 안 팔아요? 써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떡살도 안 팔아요? 전류는 A, 암페어라고 쓰고요. 전압은 V, 볼트라고 읽고요. 저항은 이렇게 쓰고 옴이라고 읽어요. 이건 선생님이 단위를 이야기한 거예요. 단위. 위? 자,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관계가 있거든.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라고 했고 저항은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힘이거든요. 독립운동가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저항운동가. 저항흡수. 저항을 영어로. 아니면 그거 생각해봐. 2차 세계대전이라고 들어봤죠? 네. 독일이 유럽을 싹 다 먹을 뻔했는데 프랑스를 먹었어, 독일이.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아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독일어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지하에서 저항운동을 했을까? 저항운동을 했겠죠, 그쵸? 독립하기 위해서.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저항. 독립운동가지. 우리말로는 독립운동가인데 그 걔네 말로 레지스탕스라고 불렀어요. 레지스탕스. 레지가 저항이에요. 레지스트가 저항이에요. 그래서 레지스트, 저항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레지스탕스. 레지스탕스라고 불렀어. 그 저항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독립운동가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들은 저항하는 사람들을 레지스탕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때 얘를 도선이라고 했는데 도선은 전류가 잘 흘러야 도선으로 쓸 수 있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도선으로 쓸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도선으로 쓸 수 있는 물질의 특징이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이런 거. 도체, 부도체 이런 거 들어봤어요? 도체하고 뜨는 거. 부도체는 안 뜨는 거. 물에서 뜨는 걸 도체라고 해? 아닌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건. 도체 뭔가 들어봤어요, 많이. 부도체는 그거에 반대고 도체는 어쩌고에 맞는 것 같아. 어쩌고고 도체가 뭘까요? 부도체는 어쩌고에 준아, 도체가 뭐야? 지호는 도체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뜻은 몰라요. 뜨는 거 아니에요? 그 너의 어쩌구가 뭐야? 뜨는 거 아니에요? 어쩌고가 도체고 그러니까 어쩌구가 뭐냐고. 부도체가 어쩌고 반대. 그 어쩌구가 뭐냐고. 그니까요. 도체는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이에요. 나 한 번 설명해 줬었던 것 같아요. 구리 같은 거. 예를 들면 구리, 알루미늄, 철, 금, 철,
은, 금 이건 금속들 석탄, 은퇴라. 금속들이고요. 금속이 아닌 것 중에서 전류가 잘 통하는 거는 흑연. 흑연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석탄도 흑연이고 아니, 석탄도 탄소고 다이아몬드도 탄소지만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흑연일 때만 전류가 흐릅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성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다 그냥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부도체는 뭐겠어요? 안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 나무. 끝. 종이. 플라스틱. 유리. 예를 들면 나무, 고무, 플라스틱, 털. 실리콘, 종이, 유리래요. 유리래요. 유리도 이런 것들. 보니까 금속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얘네들이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근데 실리콘은 빼는 게 좋겠다. 이거 대신에 유리 적어줄게요. 다야. 실리콘은 왜 뺐냐면 실리콘은 반도체라는 거에 해당이 돼요. 반도체 뭐예요? 부도체를 절연체라고도 하는데 반도체는 도체하고 부도체 사이 정도 되는 애고요. 저 원소 주기율표 한번 볼래요? 세로줄을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세로줄? 세로줄? 뭔가. 세로줄을 족이라고 한다 그랬죠. 족. 그래서 족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18개라 그랬죠? 족과 같은 아이들이 몇 줄? 18줄. 너무 빨리 말하면 욕처럼 들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었죠. 네? 네 번째 족을 한번 14번 족을 한번 보면요. 14번 족. 그 엘리멘트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 엘리멘트. 그 밑에 SI라고 써 있는 게 규소거든요. SI요. SI 14번. 14번이 SI인데 SI가 실리콘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GE. 이건 5번째 족 아니에요? 아닌가? 규소나 G는 뭐라고 읽냐면요. 저마늄이라고 읽어요. 네? 옛날 분들은 저 저마늄을 뭐라고 읽었었냐면 게르마늄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저 규소나 저마늄을 이용해서 반도체라는 걸 만드는데 이 반도체는 특별한 상황이 되면 전류가 흐르는 애야. 자 보세요. 도체는 언제나 전류를 잘 통하게 하는 물질. 부도체는 언제나 전류를 통하지 않는 물질. 근데 반도체는 상황에 따라서 전류를 통하게 하는 물질이에요. 물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떨 때는 뭐 압력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온도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습도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전류가 통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을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데 반도체가 되게 많이 쓰이겠죠.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가 쓰이는데 그 반도체들을 다 뭘로 만든다? 이 규소나 저마늄으로 만든다. 네, 실리콘 그럼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뭐 어떻게 흐르게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반도체들을 이어붙여서 그런 기능들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 실리콘은 어디서 얻는 거게요? 실리콘? 기술. 어디 있을까 저 실리콘들은? 실리콘 바닥? 모래에 있어요. 모래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실리콘을. 모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래 알갱이 안에 저 실리콘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원소이기 운동장 같은 데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희? 운동장보다는 그냥 해변을 가는 게 더 빠르겠죠. 자, 그러면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항은 뭐라 그랬죠?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거기도 밑줄 칠게요. 저항 동그라미 치고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다음에는 옴.
그럼 봐봐.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류를 잘 통하게 할 거예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를 안 통하게 할 거고. 그러면 전류하고 전압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통해.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도 이렇게 커지니까 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항은 뭐라 그랬어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약해지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 공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옴이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또 옴이라는 과학자가 재밌게도 자기 이름에 들어가니까 저항을 옴이라는 기호를 쓰기 시작한 거야. 옴의 이름은 이렇게 써요. 성이 뭐예요? 이걸 읽으면 옴이야. 성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름은. 옴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를 때는 전류가 강하게 하려면 전압을 강하게 하면 되고, 전류를 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 저항을 강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공식을 만들었냐면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이런 모양 본 적 있어요? 전류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작아지고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고, 전압이 크면 클수록 강해진다. 그래서 분자에 들어가요. 요런 거 본 적 있지? 거속시.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그쵸? 시간은 어떻게 구해요? 이동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죠? 똑같아. V는 IR이야. 전압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류 곱하기 저항.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전류분의 전압. 거속시랑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옴의 법칙. 옴의 법칙도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그 네모 박스에다가 별표 하나 치고 요 그림 하나 그려 놓으세요. 이 무슨 그림이라고 하지 저걸? 거속시. 거속시라고 안 하고 저거 시계? 딱정벌레, 네? 무당벌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당벌레 공식 적어 놓으세요. 동그라미 그려서 VIR. 그리고 이렇게 쓰세요. V에는 V가 뭐라고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근데 이거의 단위들도 알아야 되죠. 전압의 단위는 V, 전류의 단위는 A, 저항의 단위는 옴. 기호하고 단위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어떻게? 그러면 우리 그 핵심 자료 있어요. 핵심 자료 1번하고 2번 같이 먼저 한번 풀어보고 계속 하도록 합시다. 1번이 뭐죠? 저 필터. 자, 같이 봅시다. 1번 전류.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땐 전자들이 마음대로 움직여. 이런 전자를 이름을 뭐라고 한다라고 그랬었죠? 자유전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자들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죠? 1번은 OOXX.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요. 2번. 지금 스위치가 닫혀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닫혀 있어요. 스위치가 닫혀 있다는 얘기는 전기가 흐른다라는 뜻이고, 전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전자들은 건전지에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A 방향이 맞겠죠? 전자의 흐름은.
그러면 전류의 흐름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B가 돼야 되겠네요. 1번은 B, 2번은 A, 3번은 C가 마이너스, D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들이 이동하는 거니까. 4번 전류의 방향, 나에서 전류의 방향은 D에서 C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옆에 전압으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이거 잘못돼 있어요. 오타 수정하세요. 단위는 A 암페어가 아니라 뭐예요? V 볼트. 교재에 잘못 나와 있으니까 수정 좀 해주세요. 단위는 A 암페어가 아니라 V 볼트. 어디 보세요. 핵심 자료 2번 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너 좀 전에 보던데 맞아. 두 번째 거. 물의 흐름은 전류, 물의 높이차가 전압, 수로는 전선, 펌프는 전지, 물레방아가 전구네요. 그러면 4번 먼저 한번 봅시다. 물의 흐름은 전류, 니은, 펌프는 전지, 리을, 물레방아는 미음, 전구, 물의 높이차가 기역, 전압, 수로는 디귿, 전선이고요. 3번은 OX, OX. 자, 전압계는 이야기 안 하긴 했는데 전압계는 직렬로 연결하지 않아요. 전압을 알고 싶으면.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의 높이차가 전압이라고 했는데 물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면 물의 높이차에 의해서 폭포가 떨어지잖아. 그쵸? 이 폭포가 얼마나 센지 알려면, 얼마나 높은 데서 떨어지는지 알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 밖에서 내가 쳐다보면서 어느 높이에서 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내가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폭포를 직접 맞아보는 방법이 있겠지? 높이를 측정하는 거는 어떤 게 맞는 거겠어? 1번, 2번. 1번? 아 2번? 당연히 2번이겠지. 바깥에서 봐야지 높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지. 폭포 속에 들어가서 위를 바라본다고 폭포의 높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긴 회로가 있었어요. 이 전구에 흐르는 전압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전압계는. 전압이 V였으니까 이 V 밑에 언더바가 있는 걸 전압계를 나타내는 기호거든요. 전압을 측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길을 따로 연결해서 이런 걸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근데 전류는 이런 거야. 전류라는 건 흘러가는 거잖아. 흘러가는 거는 밖에서 봐야 알 수 있겠어. 흘러가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더 잘 알 수 있겠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더 잘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전류계는 전류의 단위가 A였으니까 A라고 쓰고 밑에 언더바가 있으면 얘를 전류계라고 해요.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 얘는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 전압계.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 연결하고요. 전압계는 병렬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직렬 병렬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볼 건데요. 그 전에 핵심 자료 3번 요거 오매 법칙 방금 했었죠. 이 오매 법칙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같이 봅시다. 전압과 전류의 관계와 오매 법칙. 회로에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처럼 전류의 세기라는 건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고 있어요.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죠? 비례 관계라고 하죠.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커지는 관계, 비례 관계.
근데 저항은 어때요?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저항이 작을 땐 전류가 굉장히 높은데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줄어들고 있죠.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해요? 반비례 관계라고 하네요. 자, 전류의 세기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전류의 여기서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비교해 보면 전류의 세기는 뭐랑 같다? 전압과 같다. 비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는이라고 하면 안 되지. 비례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저항하고는 어때요? 전류의 세기는 비례한다. 뭐하고? 저항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5번.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그래프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전류와 전압 관계는 비례 관계고 전류와 저항 관계는 반비례가 돼야 되니까 기억만 맞았네요. 나머지 두 개는 틀렸죠. 6번. 그래프는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의 저항은 B의 저항보다 크다. C의 저항은 A의 저항보다 크다. A, B, C 저항의 크기는 CBA 순이다.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일단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는 거니까 리을은 맞았죠. 그러면 A, B, C는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쌤이 이런 그래프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A, B, C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A 그리고 B 그리고 C 이렇게 흘러가네요. 그러면 똑같이 전압을 똑같이 했을 때 아니면 전류가 똑같이 흐를 때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 전류가 이만큼 흐를 때 전류가 이만큼 흐를 때를 그래프를 쭉 연결해서 봤더니 A는 전압이 몇이었냐면 1이었고요. B는 전압이 3이었고요. C는 전압이 5였네요. 똑같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전압이 A는 1만 필요했고 얘는 3이 필요했고 C는 5만큼의 전압을 줘야 전류가 흐를 수 있었어. 그러면 저항이 제일 큰 친구는 누구예요? C가 저항이 제일 큰 거겠죠? 똑같은 흘러가게 하는 힘을 줄 때 얘는 더 많은 힘이 필요했으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양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C는 5만큼의 힘이 필요했던 거고 B는 3만큼의 힘이 필요했던 거고 A는 1만큼의 힘만 있어도 흐를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 저항이 심한 건 C가 제일 심하다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디귿, 리을이 맞았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우리 이제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할 건데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그쪽이요. 자, 같이 봅시다.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방법이고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직렬 연결이라는 건 한 군데 같이 연결하는 걸 이야기해요. 한 줄에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림처럼 이렇게 전류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건전지를 연결을 했어요. 동영상 켰어요? 켰어요. 여기에 전구가 하나 켜 있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류계에 1A를 지나갈 수 있게끔 전류를 흐르게 했어. 그러면 이 불이 어떻게 밝겠어요?
이런 식으로 밝아진다라고 합시다. 이게 1A야. 불빛이 8개만큼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이 길에 똑같은 모양으로 전류를 측정할 건데 이렇게 전구가 2개 있고 똑같이 1A를 흐르게 하면 이런 식으로 얘가 1A만큼의 밝기라고 하면 얘네들을 직렬로 연결하면 절반씩 자른 것만큼 밝기를 낼 수 있어요. 2개 합치면 몇이에요 그러면? 1A. 하나를 연결했을 때 불빛을 2개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무슨 연결이요? 직렬 연결.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전깃줄, 이 도선은 길이 하나예요, 2개예요? 1개요.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전자가 지나가면서 불이 켜지게 하는 건데 전자들이 어차피 이 길로만 지나가니까 불빛을 낼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렇게 빛을 내는 거고 여기는 지금 2군데에서 힘을 내서 빛을 내니까 이 2개로 각각 나눠져서 빛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을 합치면 얘랑 똑같은 불빛이 난다. 이게 무슨 연결이요? 직렬 연결. 근데 만약에 여기가 끊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가 다 끊어진 거기 때문에 전류 한쪽은 켜지고 한쪽은 안 켜지는 게 아니라 둘 다 꺼져버려요. 선생님 여기서 전류가 공급되는데 여기도 꺼지나요? 예, 여기도 꺼져요.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은 다 꺼져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병렬 연결은 어떤 건가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연결해서 병렬 연결은 똑같이 1A를 공급한다라고 하면요 길이 2개가 되는 거야. 위에 길이 하나 있고 아래 길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걸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직렬 연결은 0.5A, 0.5A였잖아. 병렬 연결은 어떻게 되냐면 얘도 1A가 되고 얘도 1A가 돼. 그러면 밝기가 어떻게 됐어요? 2배가 됐네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병렬 연결은 여기가 끊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는 연결이 되어 있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아래는 불이 켜지고요 위에만 불이 꺼지는 거 이걸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죠. 야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서 쓰는 저 콘센트는 병렬 연결일까요? 직렬 연결일까요? 집에서 쓰는 콘센트 병렬 연결이야. 왜? 예를 들어서 엄마는 지금 전기밥솥을 이용해서 밥을 하고 계시고 나는 스마트폰을 충전을 하고 있고 내 동생은 TV를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방금 여기에서처럼 엄마가 밥솥의 전원을 꺼버렸어. 그런다고 전부 다 집안의 전기가 나가버리지 않죠. 밥솥의 전원을 끄면 밥솥만 전기가 나가는 거야. 나머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집에서 쓰는 콘센트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병렬 연결이에요. 내가 어떤 거를 하나 뽑는다거나 고장 났다고 해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한꺼번에 다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 그쵸? 딱 그 망가진 것만 멈춰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병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직렬 연결은 뭐가 있냐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하는 전구 같은 거. 이거 전구 하나가 나가면 전체가 다 나가거든요. 이런 게 직렬 연결인 거지. 근데 너희 이제 저녁이 돼서 밖에 나가면 가로등이 켜질 건데 이 가로등은 직렬 연결일까요? 병렬 연결일까요? 병렬 연결이죠. 왜냐면 내가 지나가는데 내 머리 위에 있던 가로등이 하나가 탁 꺼졌어. 그렇다고 다산 신도시에 있는 모든 가로등이 다 꺼지는 거 아니죠? 얘만 꺼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꺼져도 나머지들은 연결돼서 쓸 수 있는 걸 병렬 연결이라고 하고 병렬 연결은 내가 공급하는 전류만큼 다 똑같이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수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저 콘센트는 병렬이라고 했으니까 220V를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직렬 연결은 전류를 나눠 쓰는 거고 하나가 꺼지면 다 꺼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의 차이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의 전환과 소비 전력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 에너지 동그라미 치고 거기도 밑줄 좀 쳐주세요. 전기기구에서 전류가 흐르면 공급되는 에너지. 우리가 집에서 전기를 쓰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전자제품을 이용해서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지, 그렇죠? 전기요금을 내죠. 그 전기요금을 어떻게 내는 거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이제 환산을 해서 전기요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데 특히 이 전기 에너지가 다른 것들로 잘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꾼 게 히터, 그리고 바람과 열이 같이 나오게 해주는 게 드라이어, 또 빛으로 나오고 소리가 나오게 해주는 게 영상장치, TV 같은 것들, 소리를 크게 내주는 거, 뭐 스피커라든지 뭐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른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 뭐를? 전기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는 뭐 한 번에 한 가지로만 바뀌는 거 아니고요. 우리 스마트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전을 하죠. 충전을 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될 때는 화학 에너지라는 형태로 저장이 돼요. 배터리에. 그럼 배터리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전원을 켜면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쓸 수 있게 되는데 화면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또 스마트폰은 소리도 나죠. 소리 에너지로도 바뀌고 또 진동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로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게임 너희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점점 뜨거워지지 나도 모르게 열 에너지로도 바뀌고 이렇게 단 한 번에 하나씩 바뀌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도 바꿀 수 있어요. 자, 2번 소비 전력 한번 봅시다.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 전력이라고 하고요.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읽어요. 이 소비 전력은 조금 헷갈리니까 선생님 같이 써줄게요.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W라고 쓰고 와트라고 읽어요. 이 소비 전력이라는 건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에너지야. 얼마나 사용하는 거요? 1초 동안 사용한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소비 전력이라고 쓰고 단위는 W, 와트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가전제품마다 전력을 다르게 사용하겠지. 드라이어가 전력을 많이 사용하겠어요? TV가 전력을 많이 사용하겠어요? 드라이어가 훨씬 전력을 많이 사용하죠. TV는 화면으로 보여주고 빛 에너지로만 바꿔주면 되는데 드라이어는 뜨거운 열과 모터까지 같이 써야 되니까 드라이어, 열을 사용하는 것들이 더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면 가전제품 중에서 전자레인지 보면 우리가 냉동식품을 사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700와트 전자레인지에서는 4분, 1000와트 전자레인지에서는 2분 30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 편의점에 있는 전자레인지는 1000와트짜리야. 용량이 세. 근데 집에 있는 것들은 750와트거든요. 그게 이거야, 소비 전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와트짜리 전자레인지는 1초에 1000와트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뜻이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대신에 어떻게 써? 빨리 뭐 있겠어요? 천천히 있겠어요?
빨리 있겠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 집에 있는 750W짜리에 비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소비 전력이라는 거의 의미가.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우리 집에는 TV가 100W라고 써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TV는 100W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집 TV는 1초에 100W씩 전기 에너지를 쓴다라는 뜻이잖아요. 1시간은 몇 초죠? 3,600. 그쵸? 1시간은 3,600초예요. 그러면 내가 TV를 1시간을 보면 3,600을 곱해야 되니까 와 그러면 내가 TV를 1시간을 보면 1초에 100W씩이었으니까 1시간을 보면 36만 와트나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네요.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새로운 용어, 새로운 기호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건 뭐냐면 와트시라는 거예요. 와트시.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와트라고 했는데 1시간, H는 아우어예요. 시간. 1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1와트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1와트시를 와트로 바꾸려면 36만 와트가 되는 거야. 몇을 곱해줘야 되니까? 아니지. 1와트시를 와트로 바꾸면 3600와트가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3600은 너무 큰 수니까 와트시라고 쓰면 훨씬 편하겠죠. 요렇게 1와트시 요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전기를 쭉쭉쭉 계산을 해서 매달 전기 요금을 내는 거죠. 대부분 너희가 얼마만큼의 집에서 전기를 쓰냐면 한 달에 한 3kW에서 5kW 정도 전기를 사용합니다. 요즘 이제 에어컨을 많이 켜니까 5kW 이상 쓰기도 하는데 너무 많이 쓰면 우리나라는 누진이라는 게 더 비싸게 요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름이라고 너무 에어컨을 사용하고 뭐 밤새 불을 켜놓는다든지 뭐 컴퓨터를 켜놓는다든지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와트시를 사용을 하고 그냥 단순히 와트시 말고 선생님이 5kW, 3kW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3kW면 K가 들어가면 1000배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kWh는 1000Wh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집 선생님 3kWh를 썼대요. 지난달에. 그럼 얼마만큼 쓴 거냐면 3000Wh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거야. 이러면 한국전력에서 여러분은 이만큼 썼으니까 이만큼 내세요 라고 고지서가 날라오고요. 아파트 사는 친구들은 이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다 계산해서 우리 집한테 부과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낼 요금이 정해지는 거고요. 자, 개념 확인 퀴즈하고 그 뒤에 있는 마지막 핵심 자료 4번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개념 확인부터 같이 볼게요. 전하의 흐름을 뭐라고 하죠? 전류.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 전기 회로의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의 크기에는 반비례한다. 저항을 어떻게 하면 병렬 연결하면 회로 전초의 저항이 작아져서 회로 전초에 흐르는 전류가 커진다. 4번 봅시다. 핵심 자료.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첫 번째 전구는 직렬 연결한 거고 두 번째 전구는 병렬 연결한 건데 그럼 이런 의문이 있지. 선생님 아까 직렬 연결을 하면 불빛이 흐려지고 병렬 연결을 하면 똑같이 유지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병렬 연결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류가 두 길로 흐르게 한다라는 건 그만큼 전류를 두 배로 많이 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병렬 연결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직렬 연결로 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거랑 병렬 연결로 했을 때 두 개를 쓰는 거랑 하면 병렬 연결은 뭐 건전지를 쓰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당연히. 7번은 병. 8번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저항은 몇 옴인지 쓰시오. 요거 구하는 게 좀 까다로운데 선생님이 계산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어떤 식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냐면 3V가 연결이 돼 있고요. 두 군데로 저항이 나눠져 있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에는 3옴이 있고요. 전부 표시를 했네. 저항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저항 표시예요. 한쪽은 6옴이 흐르고 있다. 그러면 저항은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 적어 놓으세요. 합성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회로의 전체 저항, 합성 저항.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저항을 아까 R로 쓴다라고 했죠. R분의 1은 얘가 R1이고 얘가 R2라고 하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에요. 그러면 R1은 3이었으니까 다시 써보면 R1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네요. 통분하면 R1분의 1은 몇이에요? 6분의 2. 4지 어떻게 2야? 6분의 4. 이게 뭐라고? R1분의 1. 그럼 R1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근데 그건 6분의 3 아니에요? 2분의 1. 그거 아니에요? 3분의 1이 6분의 3이잖아. 6분의 2 아니죠? 페이크. 페이크에 걸리지 않는구만. 3분의 1을 6분으로 바꾸면 몇이 돼야 돼요? 6분의 2. 6분의 3. 6분의 1.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몇이 돼야 돼요? 2분의 1. 3이 돼야 되겠죠? 6분의 3이면 2분의 1이네요. 그쵸? 그럼 다시 써보면 R1분의 1이 2분의 1이야. 그럼 R1은 몇이에요? 절반. R1은 2옴이 되겠죠? 그래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저항은 R1은 2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이 공식에 그냥 넣으면 돼. 다시 한번 해볼게. 이건 좀 어려우니까. 자, 합성 저항이라는 건 이 공식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R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야. R1은 몇이었어? 3옴이었고 R2는 6옴이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쓰면 R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야. 계산을 하면 6분의 3이 되죠? 6분의 3이 됐어. 그러면 수학적으로 푸는 거야 이제. R1분의 1이 6분의 3이었으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랑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같아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3 곱하기 R1은 6이 되네요. R1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는 거 알죠? 이거 구하는 방식? 안 배웠어요? 수학에서? 네? 뭘요? 이렇게 분수 계산하는 법 안 배웠어? 아, 저 6분의 1. 저 가운데요. 응? 이게 6분의 3이 아니고 6분의 2라고? 두 개 더하면 6분의 3이잖아. 3분의 이거 다시 내가 단계를 건너뛰어서 그러는데 3분의 1은 6분의 뭐랑 같아요? 2랑 같죠?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3이라고 그냥 바로 쓴 거야. 이거 없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마주 보는 것끼리 대각선끼리 곱한 거 같아. 3R은 6이 되는 거야. 아니, 3R은. 그래서 R은 2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2분의 1은 4분의 2랑 같잖아요. 네. 이거 두 개 곱하면 몇이야? 4. 이거 두 개 곱하도 4. 그래서 전체 저항이 2옴. 여기는 3옴이고 여기는 6옴이면 전체 합친 저항은 2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을 구했어. 그 다음에 전류를 구할 수도 있겠지? 아까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VIR. 이 전류를 구할 거야. 얘 몇 볼트였냐면 3볼트였죠. 전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저항분의 전압. 저항 방금 구했죠? 2분의 2옴분의 3볼트는 1.5 암페어 이렇게 구하네요. 순서를 지키는 거야.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병렬 연결일 때는 합성 저항을 구하고 그 저항을 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 몇 볼트가 걸릴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이 똑같이 걸려요. 둘 다 3볼트가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더 많겠어?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더 많겠어? 3옴으로 흐르는 전류가 더 많겠지? 방해하는 힘이 3밖에 안 되고 얘는 방해하는 힘이 6이니까. 그러면 여기로 각각의 길이 두 개인데 전류가 얼만큼 흐를지 계산해 봅시다. 저항은 똑같이 3볼트예요. 아니, 전압은 똑같이 3볼트예요. 그러면 이 저항은 어떻게, 이 전류는 어떻게 구해? 저항분의 전압이었으니까 전압은 똑같이 흐르는데 얘는 저항이 3옴이었어. 그러면 위로는 1암페어가 흐르는 거고 아래로는 6옴이야. 6옴분의 3볼트 하니까 0.5암페어가 흐르네요. 아까 합쳐서 얼마 흐른다 그랬어? 1.5암페어 흐른다고 했는데 위로는 1암페어 흐르고 아래로는 0.5암페어가 흘러. 그러면 다시 만나서 여기로는 1.5암페어가 흐르겠죠? 헷갈리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창의 독서 수업하도록 합시다.